네이마르가 안 와도 1강, 그리고 오면 극강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바르셀로나를 위협하는 팀은 누가 될 것인가? 우승 후보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여전히 뭐 레알 마드리드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아닐까요? 네, 마드리드 두 팀 중에 특히 뭐 전통적으로 바르셀로나를 계속 심리적으로 견제하고 있는 팀은 레알 마드리드인데 지금 한현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금 이적 시장 그 네이마르 얘기가 막 불거져 나오곤 있습니다. 네, 바르셀로나로 지금 갈 확률도 높아지고 있고 네. 거기에 지금 레알 마드리드가 네이마르 쪽으로 지금 같이 껴들려고 하는 모양새가 되고 있죠. 근데 사실 지네딘 지단 감독 입장에서는 올 시즌에 아자르를 일단 데려왔습니다. 거기에 프랑크푸르트의 요비치 선수 데려왔고 프랑스 대표 왼쪽 풀백인 페르랑 맨디 선수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센터백에 또 브라질 대표 출신인 포르투의 밀리탕 선수를 데려왔어요. 돈 투자를 안 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일단 지금 안 데려온 선수 중에서 지단 감독이 원했던 선수는 이제 포그바 선수예요. 네. 지금 팬들이 아시다시피 아자르를 데려왔어요. 첼시 시절도 마찬가지지만 아자르에게 조금 더 공격에서 장점을 많이 살려주기 위해선 수비 부담을 좀 덜어주고 아자르 선수에게는 프리한 롤을 주면서 공격에서 집중할 수 있는 롤을 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 세컨 스트라이커를 부여할 수도 있고 조금 프리한 영역의 윙포워드 성향의 전술 운영을 맞춰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팬들 아시다시피 레알 마드리드가 그동안 챔피언스리그에서 계속 왕좌에 오르고 했던 중심 핵심 3인방 미드필더들 이른바 팬들이 뭐 크카모라고 부르는 조합입니다. 네. 크로스, 카세미로, 모드리치. 이 조합은 뭐 라리가 팬들 아시다시피 많이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기동성도 떨어지고 있고 전체적인 어떤 전환 스피드에 있어서 허리에서 지금 수비 라인을 보좌하는 역할에서는 많이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성기가 완전히 꺾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본다면 역시 지단 감독 입장에서는 미드필더 쪽에 조율도 하면서 공수 활동량을 좀 보여주고 또 어느 정도 공격 지원에서의 날카로움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미드필더 영입이 시급한데 레알 마드리드의 현실에서 지금 정리를 순서대로 한다면 사실 2선 어떤 공격형 미드필더 성향이 강한 중앙 미드필더도 볼 수 있지만 하메스나 아니면은 또 이스코나 이런 선수들을 뭐 정리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베일 같은 선수는 물론 정리 대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걸 하지 못한 채 포그바도 지금 영입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거기는 사실 수비력이 좀 많이 필요한 미드필더도 보강이 사실 현실적으로는 절실합니다. 근데 그런 보강이 되지 않은 채 네이마르 쪽으로 투자가 많이 될 경우는 구단도 예산이 있거든요. 그럼 중앙 쪽에 지금 원했던 이적 시장 남은 기간 동안의 영입이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분명히 할 수도 있어요. 지단은요. 그 두 명을 다 한꺼번에 영입하면 좋지만 FFP 룰도 있죠. 여러 가지 것들을 계산을 해보면 상황이 지금 녹록치는 않다는 얘기죠. 제가 보면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는 베일, 뭐 하메스 아까 말씀해드렸던 이스코 이런 선수들을 그냥 잘 활용할 방법도 이제는 잘 찾아야 됩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전술적으로 뭐 4-3-3이 됐든 4-2-3-1이 됐든 최근에는 프리시즌에는 3백 실험도 하고 있죠. 3-5-2를 썼죠. 3백 실험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제 생각에는 수비 숫자를 확보하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그쵸. 그거는 수비 전환할 때 불안하다는 얘기죠. 근데 프리시즌에 써봤더니 막 뚫려. 측면 뭐 아직 조직력이 안 해봤던 전술이라서 그러니까 지금 시행착오도 많이 겪을 가능성이 높고 아자르도 살려줘야죠. 허리도 강화를 해야죠. 영입에서는 제대로 된 자기 생각대로 지금 플랜대로 영입이 안 되죠. 많은 문제가 노출된 채 아센시오 같은 선수는 장기 부상으로 빠져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악재까지 다 겹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단 감독의 머릿속은 복잡해지고 지금 터질 지경일 것이다. 남은 이적 시장을 이제 구단 수뇌부와 협력해서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를 해서 보낼 것인가. 그것이 레알 마드리드의 올 시즌뿐만 아니고 다음 시즌을 위해서라도 상당히 중요한 한 보름간의 일정이 남겨져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레알의 가장 큰 문제는 일단 페레스 회장과 지단 감독이 지금 호흡이 잘 안 맞습니다. 지단 감독이 가장 원하는 선수는 포그바 선수예요. 미드필드 강화 얘기를 하셨지만 근데 페레스 회장의 우선순위는 오히려 네이마르 선수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지단 감독은 네이마르를 꼭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근데 페레스 회장은 또 포그바 선수 우선으로 영입을 안 해줬어요. 그리고 페레스 회장이 오히려 던진 카드는 그 아약스의 반더백 선수인데 반더백 선수는 또 지단 감독이 안 받는 것 같은 모양새예요. 바르셀로나 잡고 다시 그 영광의 시절을 만들려면 협력이 필요한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뭔가 회장과 감독 간에는 지금
합이 잘 맞지 않는다. 네. 그런 상황이고 저는 프리시즌은 믿지 않는다는 얘기를 뭐 원투펀치를 통해서 10년 전부터 해왔지만 아무리 프리시즌이라도 아틀레티코에게 7대3으로 진 거는 3대7로 진 경기는 그거는 좀 그러니까요. 심했거든요. 그 아틀레티코가 그 경기뿐만 아니라 가장 최근에 또 유벤투스도 이겼잖아요. 조앙 펠릭스 선수가 엄청난 활약을 하면서 그래서 이거 폼을 보니까 이 아틀레티코도 지금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프리시즌에서 가장 이제 레알에게 불거진 게 미드필드의 기동력 그리고 수비력 이런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지단 감독이 결국 최근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 첼시처럼 하고 싶은가 봐요. 그러니까 수비는 좀 더 안정화가 필요하고 아자르는 더 살려내야 될 것 같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3-5-2 포메이션까지 썼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신호일 수도 있어요. 뭐냐면 지단 감독하면은 예전에 그 안첼로티 감독이 해놨던 거 뭐 이런 거를 물려받아 가지고 별 전술 없이도 뭐 유럽 챔피언을 3연패한 그런 감독으로 약간 평가절하하는 평가도 여태까지 없지는 않거든요. 네. 있긴 있는데 이런 평가가. 근데 지단 감독이 최근에 어떤 3-5-2 포메이션을 시도하기 시작했다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지단도 주체적으로 자신의 전술을 이렇게 쓸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걸 보여주는 차원에서는 좋은데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게 약간 고육지책 같다는 거죠. 이게 답은 아닌데. 네, 그러니까 이런 프리시즌에서 수비가 워낙에 저조하고 미드필드에서의 기동력이 이제 상대를 압도할 만큼이 절대 안 되고 여기에 아자르 선수도 아직은 첼시에서 정말 좋았을 때만큼을 발휘할 것 같은 프리시즌은 또 좀 아니었기 때문에 못한 건 아니에요. 아자르 선수가 못한 건 아니지만 그런 상황에서 아자르를 정말 120% 지금 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3-5-2까지 나왔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단이 이제 독자적인 전술을 자기가 쓰기 시작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고육지책. 이건 지금 프리시즌의 팀 상태가 꽤 안 좋아 보인다. 여러 부위에서. 네. 그런 걸 또 보여주는 일례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불안한 출발인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네이마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단 감독은 네이마르 선수보다 다른 부위가 더 급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레알에 오는 거는 그래도 저는 레알 입장에서는 만약에 된다면 반길 만한 일이다. 제가 봤을 때는. 환영이죠. 네, 제가 봤을 때는 네이마르가 지금 추가되는 거는 레알 입장에서는 레알은 항상 어떻게 보면 미래보다는 현재가 중요한 클럽일 수도 있거든요. 올 시즌에 빛나고 또 다음 시즌에 빛나고 이거를 매년 해나감에 있어서 레알의 로스 갈라티코스라는 역사가 50년대부터 존재하는 이유는 오늘이 중요하고 내일이 중요하지 뭐 5년 후 10년 후가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레알은. 그래서 저는 네이마르 선수가 오면 그래도 지금 레알에는 산소를 공급하는 것 같은 인상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다만 이제 그럴 때 문제는 뭐냐면 파리 생제르맹이 베일 선수에게는 다시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최근에 레알이 정말로 베일 여기에 뭐 하메스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플러스 돈. 그런데 베일 하메스는 안 받아요. 파리 생제르맹이. 베일 선수는 더더욱 안 받습니다. 더 받을 무언가의 가능성이 알파가 없어요. 있어야죠. 네, 그러니까 레알이건 바르셀로나건 지금 현금으로는 안 돼요. FFP도 있고 뭐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요즘 부채도 꽤 많다 뭐 얘기가 나옵니다만 현금으로는 안 되고 이미 두 팀은 여름에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현금으로는 안 되고 하려면은 파리가 원하는 선수를 주고 돈을 최대한 더 주면 파리가 받을 겁니다. 그거는 과거에 네이마르 선수 갔던 만큼의 이제 현금 규모는 아닐지라도 그 정도는 받는다. 그런데 그러면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 바르셀로나가 내놨을 때 파리가 원할 만한 선수는 바르셀로나가 내놓고 있는 그 선수들은 좀 아닐 수 아니다. 있다. 그리고 레알은 지금 베일과 하메스를 그쪽으로 처분하려고 하지만 파리는 절대 그 선수들로는 만족 안 할 거예요. 파리 생제르맹은 지금 최소한 비니시우스 하나는 거기 반드시 포함을 시켜야 되고 근데 레알 입장에서 또 보면은 비니시우스 선수는 데려온 지 얼마 안 됐고 정말 미래를 위해서 그것도 비싸게 주고 데려온 선수인데 별로 써보지도 않고 또 내보낸다? 그 또 레알도 사실은 비니시우스 선수 거기다 끼워 넣기는 조금 그렇고 그리고 바르셀로나도 아마 파리는 쿠티뉴 라키티치 이쪽보다는 덴벨레나 세메두 선수를 아마 파리는 원할 거예요. 네, 어쨌든 네이마르가 어딜 가게 될지 정말 한치 앞도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거기다 또 우승 후보라면 이 팀 또 얘기 안 할 수 없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벤투스도 프리시즌에 이기고 또 레알도 7대3으로 이기고 굉장히 팬들은 기대가 많더라고요. 지난 시즌도 2위를 차지했지만 올 시즌도 바르셀로나를 위협하는 2위 후보라고 예상을 합니다. 아틀레티코 네. 마드리드를요. 그래서 지금 일단 그리즈만 선수의 공백이 공격 파괴력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치겠느냐.
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근데 프리시즌 동안에 주앙 펠릭스의 활용도를 보면 네. 측면 윙어 또 세컨 스트라이커 보면 이 선수의 어떤 그러한 돌파 능력, 기술적인 능력, 또 공격 지원 능력, 득점 능력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빨리 찾아주는 것 같습니다. 시메오네 감독이. 그러면서 주앙 펠릭스가 빠르게 지금 적응하고 있다는 점이 일단 고무적이죠. 그리즈만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그렇죠. 대안에 있어서는 르마 같은 선수의 활용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올 시즌에는 발현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 약간 공격수 역할, 측면 윙어 역할, 이른바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왔다 갔다 하는 쪽에서 르마의 어떤 그러한 터지지 않은 잠재성을 더 살려주려는 노력이 있어요. 거기에 로드리 선수가 맨시티로 갔지만 여전히 시메오네 감독 체제의 이 4-4-2 운영에 있어서는 로드리 선수의 공백이 물론 느껴지겠죠. 하지만 사울, 코케 또 이번에 또 새로 가세시킨 이 에레라 선수 포르투에서 온 경험들이 많은 중앙 미드필더들이 여전히 건재하고요. 무엇보다 측면 풀백들을 조금 라이블리하게 또 새로 영입이 됐기 때문에 트리피어와 이제 헤난 선수죠. 필리페 루이스 선수가 이제 떠났기 때문에 왼쪽 수비도 그러한 이제 무언가 좀 생기 있는 그런 측면 풀백 지원도 지금 가능해진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보면 지금 프리시즌은 크게 전력 공백이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네.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파괴력이 약간 증가할 수도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신호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물론 한현님이 좋아하는 고딘 선수도 빠졌습니다만 센터백은 정도만 어느 정도 지금 있는 체제 히메네스든 사비치든 이런 선수들을 또 중심으로 해서 잘 버텨주고 운영이 되면 큰 무리 없이 지난 시즌 정도 혹은 그 이상 정도의 승점과 득실차를 보여주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까지 상황에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프리시즌은 믿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항상 역시나? 입에 달고 다닌다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아틀레티코의 프리시즌은 대단히 고무적이고 아틀레티코에게 현재 필요했던 프리시즌인 게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틀레티코의 전성기를 이끌어왔던 멤버가 베스트 11 안에서 반 이상이 나갔어요. 그렇죠. 고딘, 후안 프란, 필리페 루이스, 그리즈만 그리고 나중에 들어온 선수지만 로드리 이런 선수들이 다 나갔는데요. 그러면은 그렇게 보면 이제 6명이 빠져나간 셈인데 반 이상이. 그런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프리시즌에 좀 저조했다. 그러면 아틀레티코는 지금 위기감이 많은 상황에서 시즌을 시작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프리시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프리시즌이 실제 38라운드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어도 현재 아틀레티코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일이었다. 네. 프리시즌의 좋은 분위기는. 그래야 시즌을 좋게 출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프리시즌에서 상당히 자신감을 가졌다는 거는 아틀레티코에는 큰 도움이 되고 현실적으로도 지금 이제 스페인 쪽에 이제 평론가들의 어떤 관측을 보더라도 이제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있어요. 주앙 펠릭스 돈이 안 아까울 것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앙 펠릭스 선수를 데려왔을 때 이 선수가 좋은 유망주, 최상급의 유망주라는 거는 모두가 알았던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1억 2,600만 유로를 썼거든요. 심지어 그리스만보다도 약간 그게 더 큰 돈이고요. 네. 그리스만 판돈보다. 왜 이렇게 주고 사? 이거 이랬다가 아틀레티코 망하는 거 아니야? 별의별 사실 우려가 많이 나오긴 했는데 지금 여름을 한 달 정도 보낸 상황에서 지금의 상당수 스페인 쪽에 아주 정통한 평론가들 평론을 제가 유심히 보면 이거 돈이 안 아까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사실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1억 2,600만 유로를 아틀레티코가 한 방에 다 준 건 아니에요. 일단 올여름에 준 돈은 4천만 유로밖에 안 돼요. 그 나머지는 이제 이른바 분할불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차후에 줄 돈이고 사실 올 여름에 1억 2,600만을 다 줬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틀레티코가 그래서 발렌시아의 로드리고 모레노 선수까지도 지금 데려올 수 있고 거의 됐어요. 임박했죠? 네, 제 생각에는 99.9% 됐습니다. 이거는 거의 온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아마 발렌시아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아마 지금 별로 필요치 않다고 할 것 같은 마리아노 디아스라는 공격수가 있는데 발렌시아는 아마 마리아노 선수를 데려갈 공산이 크고요. 아틀레티코는 로드리고 선수는 데려오고 앙헬 코레아 선수는 이제 이탈리아 쪽으로 보낼 것 같아요.
앙헬 코레아 선수가 이탈리아 쪽과 계약만 되면 로드리고 선수는 그날로 아마 아틀레티코 유니폼을 입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틀레티코가 일단 프리시즌에 보여준 경기력은 제가 봤을 때는 떠나간 선수들이 별로 그립지 않을 수준이에요. 그리고 주앙 펠릭스 선수는 지금 돈값을 충분히 할 만한 선수로 일단은 보입니다. 프리시즌이라는 걸 고려하더라도. 왜 그러냐면 이 선수가 사실 아틀레티코가 여태까지 보유하고 있었던 아틀레티코의 그 시메오네 감독 전성기 동안의 그 공격진을 보면 디에고 코스타가 있었고 팔카오가 있었고 뭐 다비드 비아가 뭐 전성기에서 내려온 선수였지만 잠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리즈만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선수들이 모두 다 위력적인 공격수였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선수도 창의적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했어요. 그런데 이제 주앙 펠릭스 선수는 갖고 있는 기술이라든가 판단 능력이라든가 공간 이해 능력이라든가 게다가 여기에 이제 득점력까지도 결부가 될 수 있는 선수라서 제가 봤을 때는 아틀레티코가 진정 한번 정상을 위한 계속 믿고 맡길 수 있는 젊은 자원 아니냐. 그리고 나머지 포지션에 데려온 선수들도 어떤 돈을 많이 줘서 데려왔다기보다는 상당히 깨소금 같은 영입을 많이 했어요. 알찬 영입. 예. 그러니까 수비진에도 저는 마리오 에르모소 선수의 영입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로드리 선수 떠난 자리에도 마르코스 요렌테 선수를 옆 동네 레알 마드리드에서 데려왔는데 그렇죠. 로드리보다 훨씬 싼 값에 왔거든요. 시메오네 감독 스타일의 터프한 수비를 하는 데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로드리 선수보다 마르코스 요렌테 선수가 나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필요한 선수들을 제대로 영입을 잘했기 때문에 아틀레티코가 일단 지금 봐서는 레알보다 덜 불안해 보여요. 그 아틀레티코가 이제 로드리고 선수까지 제대로 와서 주앙 펠릭스, 로드리고, 모라타, 디에고 코스타 이 공격진이라면 코스타 선수는 물론 지금은 좀 부상입니다만 이 공격진이라면 어쩌면 하위권 팀들을 좀 손쉽게 이기면서 바르셀로나의 승점에 근접할 수 있는 화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턱 밑에까지.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우승 후보를 얘기하다 보니까 세 팀이 벌써 정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4강 마지막 4위 자리는 누가 좀 다투게 될까요? 지금 상당히 치열할 것 같아요. 네,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 시즌 4위를 차지한 발렌시아도 있고, 네. 그리고 뭐 세비야 뭐 여러 팀들이 지금 4위권 경쟁을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만 일단 발렌시아 얘기부터 하면은 발렌시아는 공격진 변화가 분명히 지금 생길 것 같습니다. 로드리고 모레노 선수는 이적이 거의 확실해졌고 아틀레티코로 산티미나까지 지금 떠난 상황인데 막시 고메즈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근데 막시 고메즈가 셀타비고에서 지난 시즌도 역시 두 자리 골을 넣었지만 이러한 어떻게 보면 정통 스트라이커 유형이 발렌시아의 마르셀리노 감독 스타일은 아주 획일적인 뭐 팬들 아시다시피 플랫한 4-4의 운영을 하면서 종적인 간격 유지와 횡적인 간격 유지를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는 팀입니다. 공을 중심으로. 그런 축구는 결국 전환에 있어서의 어떤 공간 활용, 이러한 공격수들의 움직임이 또 상당히 중요한데 네. 로드리고와 산티미나 같은 스타일이 있었을 때보다 과연 막시 고메즈 같은 유형이 있을 때 공격력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좀 지켜봐야 된다는 이제 관점이고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 얘기를 또 팬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프리시즌 경기를 제가 새벽에 브라이튼전도 라이브로 보고 브라이튼전이 제일 답답했던 경기 이강인 선수가 완전히 고립됐는데 4-4-2도 여러 유형이 있지만 마르셀리노 감독 유형의 4-4-2는 측면에 있는 윙어들이 중앙지향적으로 들어오거나 하는 유기적인 투톱과의 스위칭보다는 아주 클래식한 윙어 또 투톱 움직임 속에서의 4-4-2예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좋아하는 건 공격형 미드필더예요. 중앙. 근데 전술적으로 거기가 나오질 않기 때문에 측면으로 지금 보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프리시즌도 보면은 일단 공이 안 와요. 이강인 쪽으로. 고립돼 있는데. 오히려 그 경기는 체리셰프가 왼쪽에 나왔는데 체리셰프 쪽으로 공이 많이 가고 이강인 선수는 본인이 무언가 전술적으로 풀어서 하기에는 전술이 너무 또 고답적이에요. 사이드에 거의 박혀 있는 윙어의 운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남은 이적 기간 동안 어떤 방식이 됐던 이강인 선수는 이 팀에서는 나오는 게 난 좋다고 개인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네, 임대를 어떻게든 가하는 것이 좋다.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왜 그런가 하면 여기는 지금 오른쪽 라인도 기존의 주전이라고 볼 수 있는 솔레르 선수가 있고 또 페란 토레스가 있고 이번에 또 레반테에서 제이슨 선수를 영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쪽은 이강인 선수가 페란 토레스 같은 선수들이 뭐
좌우를 다 뛸 수는 있지만 옵션 지금 3번째, 4번째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가용되기가 힘든 상황이라죠.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나이에서 입세 월드컵 골든볼을 받고 여기서 출장 기회가 많이 줄어들게 되면 이강인 선수는 동력을 많이 잃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근데 어떤 식이 됐든 많이 뛸 수 있는 곳으로 좀 가야 된다. 이강인 선수는. 발렌시아의 성적은 이러한 조금 제가 볼 때는 지리하고 답답한 축구처럼도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좀 밸런스 위주거든요. 어떻게든. 그러면서 이제 무승부도 많고 지난 시즌에 버티는 축구란 말이에요. 지지 않는 운영을 또 하고 이런 축구가 그래도 4, 5, 6위권에는 계속 버텨낼 수 있는 힘은 있다고 보여져요. 하지만 단번에 얘기하면 발렌시아의 올 시즌 4위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아. 네, 오히려 5, 6위권 정도로 내려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생각이고요. 오히려 이제 로페테기 감독하고 먼체 단장은 다시 왔죠. 로마 갔다가. 이 세비야 같은 경우가 지금 여러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완전히 팀이 많이 바뀌었어요. 선수들이요. 그래서 아시던 벤 예더 또 한의원님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려 주셨던 사라비아, 프로메스 이런 선수들 다 갔어요. 수비수 메르카도도. 그리고 로켓 메사 선수도 레가네스로 임대를 갔습니다. 거기에 지금 루크 데용 또 이스라엘 대표로 오스트리아 리그 득점왕인 다부르 또 마르세유의 이선 자원이었던 오캄포스 선수 로페테이 감독이 잘 아는 올리베르 토레스 또 페르난두 네. 아주 베테랑 브라질 출신의 갈라타사레이 미드필더였죠. 많이 지금 바꿨습니다. 레겔론 선수도 임대를 했습니다. 레알에서. 이 선수들을 데리고 지금 빌드업을 로페테기 감독식으로 이식시키는 작업을 여러 테스트들을 하고 있어요. 경쟁을 붙이면서. 근데 제가 보면 프리시즌 경기를 보면 세비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기본적인 빌드업 축구에서 경쟁 체제가 좀 살아나는 느낌이고 그리고 지난 시즌보다는 세비야가 확실히 공격진에는 물론 최적의 조합을 3톱이 됐던 뭐 2톱이 됐던 이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겠죠. 거기서는 그래도 세비야가 지난 시즌보다는 좋을 것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저는 발렌시아보다는 세비야가 올라갈 것 같고 또 한 팀 마지막으로 살짝 얘기하면 베티스. 네, 에스파뇰 감독이었던 루비 감독이 이제 왔는데 이 네. 팀은 지금 저희가 방송하기 바로 하루 전에 에스파뇰의 주포인 이 보로아 이글레시아스가 지금 영입이 됐어요. 지난 시즌에 이게 골 넣을 선수가 없어서 이 팀이 정말 문제가 됐었는데 거기에 미리 왔던 나빌 페키르가 지금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로셀소 같은 선수가 나가긴 했지만 기존 자원들의 뭐 어떤 경험들, 윌리안 까르발료, 과르다도 뭐 허리라인에 있는 자원들과 함께 지금 여기는 득점 파괴력만 좀 올려주면 되거든요. 베티스는 수비력만 조금 개선시키고 루비 감독이 득점 파괴력만 조금 올려주면 지난 시즌에 10위였습니다. 네. 근데 이것보다는 좀 향상돼서 오히려 6, 7위권으로 올라올 수 있는 팀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느냐. 네, 베티스. 그리고 다른 팀들도 얘기를 좀 하고 싶지만 에스파뇰, 헤타페, 빌바오는 지난 시즌 순위 쪽에서 언저리에서 비슷한 경쟁을 하지 않을까. 그 정도로 네. 정리하고 싶습니다. 4위 자리를 놓고 발렌시아, 세비야, 베티스를 좀 집중적으로 말해주셨단 말이에요. 네. 비슷합니까? 저도 4위 후보는 세비야. 세비야 이 리빌딩은 괜찮다고 보이고 가장 대표적으로 예전에는 바네가 선수 안 풀리면은 중원이 잘 안 그쵸. 살아났는데 이제는 바네가에다 조한 조르단에다 올리베르 토레스가 같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이 세 선수가 다 함께 그라운드로 투입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빌드업 자체가 훨씬 나아질 가능성이 커요. 바네가 한 명에게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을 조한 조르단이라든가 올리베르 토레스 선수가 도와줄 수 있고 그 이스라엘 대표라서 조금 덜 유명하긴 하지만 다부르 선수가 꽤 괜찮은 공격수입니다. 네. 벤 예더 선수를 키웠던 것만큼 세비야가 다부르 선수를 저는 잘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뭐 한 명 정도 더 얘기하자면 모나코에서 호니 로페스라는 윙어가 왔어요. 사라비아 선수만큼 당장 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도 그 다부지고 역동적인 또 돌파가 가능한 윙어거든요. 저는 세비야는 다부르라든가 호니 로페스 이런 선수들만 조금만 해주면 미드필드나 다른 부위는 월등히 괜찮아질 거다. 지난 시즌보다 또 세비야는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고 또 수비 쪽에 데려온 선수들도 상당히 능력이 있는 선수들을 또 프랑스 리그에서 이번에 프랑스 리그에서 상당히 많은 선수들을 데려왔는데 상당히 알짜 영입을 잘했어요. 세비야. 그래서 변동폭은 크지만 발렌시아보다는 세비야가 좋을 수 있다는 거에 동의하고요. 베티스
6강권 다크호스 당연히 찬성입니다. 어. 베티스는 페키르 선수가 지난 시즌 프랑스에서 리버풀로 못 갔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에서 그다지 큰 부상 이슈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페키르 선수가 심기일전에서 여기서 다시 한번 내가 스타덤에 오르겠어 이렇게만 하면 로첼소 선수 나간 것보다는 득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베티스는 내보낸 선수들도 있지만 무조건 이 정도 전력이면은 6강권이다. 그리고 뭐 한 줄만 덧붙이면 여기에 조금 위협을 할 팀은 소시에다드와 네. 그 지난 시즌의 조직력이 그대로 살아있을 그러나 유로파리그 때문에 힘이 좀 분산될 헤타페. 그러니까 저는 대체적으로 세비야가 올 시즌은 발렌시아보다 우세할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발렌시아가 그렇다고 6강에서 완전히 떨어질 전력은 아니고요. 그런데 베티스는 분명히 잘 될 수 있는 팀이고요. 여기에 소시에다드와 헤타페도 여전히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이강인 선수가 활개칠 수 있는 곳으로 가서 4위 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